여러분, 65세를 넘으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건강? 돈? 아니면 자식들과의 관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삶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나이 들수록 지켜야 할 게 많아지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미묘해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행동 하나라도 하면 평생 쌓아온 품위와 평화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괜히 자식 일에 간섭했다가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라는 소리를 듣거나 동네에서 쓸데없이 오지랖 넓게 굴다가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뒷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나이 들수록 작은 행동 하나가 더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5세 넘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행동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노년의 삶이 훨씬 편안하고 존중받는 삶이 될 겁니다. 궁금하시죠? 자,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욕한다고 욕하지 말라. 죽은 사람은 욕먹지 않는다. 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욕한다고 똑같이 욕으로 되받아치고 싶을 때가 있죠? 저 사람이 나를 욕했으니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런데 잠깐만요. 그 순간 당신이 뭐라고 반응하든 상대방은 더 기세등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정작 욕을 되받아친 당신은 결국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냐고요? 욕이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법이거든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늘 친절한 어른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이 저분은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라는 험담을 퍼뜨렸죠. 이 소문을 들은 할아버지는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잘난 척하는 사람이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어머, 저분 평소에 온화한 줄 알았는데 소문 들으니 진짜 그런 면이 있는 건가 봐. 욕을 되받아친 할아버지는 오히려 자신을 욕했던 사람보다 더 나쁜 이미지를 얻게 된 겁니다. 욕을 들었을 때 그걸 되받아치는 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꼴입니다. 상대방은 더 신나게 당신을 끌어내리려 할 거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대응을 보고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욕이란 건 결국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더 나아질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욕을 되받아치면 내 감정도 망가집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라는 분노에 휩싸이고 마음은 불편하고 온종일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은 욕먹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욕하는 사람도 반응이 없으니 흥미를 잃고 결국 그만두게 되니까요. 욕을 들었을 때 최고의 대응은 침묵입니다. 침묵은 상대방의 에너지를 빼앗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당신을 욕해도 당신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며 흘려보낸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공격할 대상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욕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당신의 품격이 진짜 당신을 증명합니다. 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동요하지 않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욕은 결국 욕하는 사람을 가장 초라하게 만듭니다. 내가 똑같이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자신이 지루해질 뿐 아니라 스스로를 더 부끄럽게 느낄 겁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욕한다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야말로 내 성공의 증거야. 내 이름이 그 입에 오를 만큼 내가 중요한 존재인가 보지. 결국 욕이란 건 소모전일 뿐입니다. 똑같이 욕으로 되받아칠 필요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욕먹지 않는다는 말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누군가의 험담에 속지 않고 당신의 품격을 지켜보세요. 이기는 사람은 언제나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 오지랖 넓은 사람처럼 실속 없는 사람 없다. 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왜 이렇게 남의 일이 궁금해지는 걸까요? 자식이 뭘 하든, 친구가 누구를 만나든, 이웃이 뭘 먹든 그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데도 꼭 한마디 하고 싶어지는 이 충동.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그 참견 절대 환영받지 않습니다.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녀는 동네에서 유명한 오지랖 대장으로
이웃집 개가 짖어도 왜 이렇게 시끄럽게 키우세요? 친구가 새 옷을 입으면 이거 어디서 샀어? 얼마나 줬어? 라며 물어보는 게 취미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어머니, 어쩜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으세요? 저희 일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엄청나게 기분이 상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조차도 요즘은 만나면 자꾸 사사건건 물어서 불편해라는 뒷말을 하기 시작했죠. 오지랖 넓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참견은 하지만 그 참견으로 얻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기 시작하죠. 왜냐고요? 아무도 자신의 삶에 불필요한 간섭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요. 자식이 무엇을 하든 이웃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 들수록 오지랖이 넓어질까요? 아마도 자식들이 독립하고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내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존중받지만 불필요한 말을 하면 남에게 짐이 됩니다. 이제는 참견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더 집중하세요. 나의 취미, 건강, 행복을 위해 시간을 써보세요. 내 삶을 돌보기도 바쁜데 남의 삶까지 끌어안고 고민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지랖이 넓을수록 관계는 좁아지고 외로움만 커질 뿐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남의 인생은 남의 것입니다. 내가 참견한다고 해서 세상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남의 일은 내려놓고 내 삶을 더 꽉 채워보세요. 나이 들수록 멋진 어른으로 기억되려면 입보단 행동이 중요한 법입니다. 세 번째는 고마웠던 기억만을 간직하라. 괴로웠던 기억은 깨끗이 지워버려라. 입니다. 여러분, 가끔 과거를 떠올리며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 적 있죠? 아니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당했지? 라며 스스로를 자책한 적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 괴로운 기억들 붙들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괴로운 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그걸 끌어안고 있는 내 마음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녀는 30년 전 친척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끝내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죠. 그런데요, 그 친척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만 여전히 그 기억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친구 모임에서도 자식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반복하며 화를 내곤 했죠. 문제는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자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얘기 그만하면 안 돼?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결국 괴로움은 오롯이 할머니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괴로운 기억이란 게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그 기억은 현재에도 살아 움직이며 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은 이미 그 일을 잊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과거의 감정에 매달려 내 인생을 망쳐야 할까요? 반대로 고마웠던 기억은 어떨까요? 누군가 나를 도와줬던 순간, 내가 기뻤던 경험, 마음이 따뜻했던 일이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얼굴에 미소가 번지죠. 그런 기억들은 지금의 나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결국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괴로움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고마움으로 내 삶을 채울 것인가입니다. 그렇다면 괴로운 기억을 어떻게 지워야 할까요? 첫째, 용서하세요. 용서는 나를 괴롭힌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괴로움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둘째, 고마운 기억에 더 집중하세요. 과거의 따뜻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감사한 일들을 새롭게 적어보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괴로운 기억을 계속 끌어안고 살아갈 만큼 긴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노년의 삶은 괴로움이 아니라 고마움으로 빛나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서 괴로운 기억을 내려놓고 고마움이라는 햇살로 당신의 삶을 가득 채워보세요. 결국 고마운 기억은 당신을 웃게 만들고 괴로운 기억은 당신을 늙게 만듭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고마운 기억만 간직하세요. 그게 노년에 빛나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는 공공장소에서 크게 떠들지 말고 등산로에서 라디오 틀고 다니지 말라.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 1순위다. 입니다.
여러분, 공공장소에서 나도 모르게 내 목소리만 들리겠지 하며 크게 떠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등산로에서 좋은 음악이라며 라디오를 틀어놓고 다닌 적은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런 행동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 아시나요? 제발 저 어르신 조용히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속으로 외치는 그들의 눈빛 못 느끼셨죠?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하며 트로트 라디오를 틀어놓고 다녔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들으며 등산하는 게 뭐가 나쁘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뒤를 걷던 젊은 등산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어폰을 쓰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할아버지는 화를 내며 대꾸했죠. 이게 뭐 어때서? 이건 다 같이 즐기라고 트는 거야. 문제는요. 그날 이후로 그 할아버지는 동네 등산로에서 슬슬 눈총을 받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를 피하더랍니다. 결국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며 억울해하다가 혼자 외로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과도하게 떠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큰 목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친구와 웃으며 떠들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저 사람 나이가 들었으니 눈치도 없나 봐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 수 있죠. 큰 소리를 내는 건 단순히 시끄러운 걸 넘어 상대방의 공간과 시간을 침범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선호하며 타인의 행동이 자신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사소한 예의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이 결국 젊은 세대와의 갈등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바꿔보세요. 라디오는 이어폰으로, 목소리는 한 톤 낮추기. 내가 즐겁게 노래를 듣고 싶다면 내 기쁨은 나만 누리도록 하는 게 진정한 배려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내 목소리가 아닌 내 품격이 들리도록 행동하세요. 결국 노년의 멋은 저 사람은 배려심이 깊다라는 평가에서 나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행동 하나하나를 더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 공공장소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작은 행동이 당신의 이미지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5번째는 모여서 남을 흉보지 말라. 나이 값하는 어른만이 존경받는다. 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친구들 모임에서 이런 대화 나눈 적 있으시죠? 그 집 며느리 진짜 별로야. 저런 애가 어디서 시집을 왔는지 몰라. 아니면 저 사람은 맨날 저 옷만 입고 다니더라. 돈이 그렇게 없나? 뭐 한 번쯤은 해본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흉복이 정말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결국 본인까지도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이런저런 사람들 뒷담화를 나누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근데 저희 모임 끝나면 어머님이랑 다른 분들이 제 흉도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들은 순간 그 할머니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죠. 아니, 내가 남 흉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흉보는 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네. 결국 그날 이후로 모임에서 대화가 점점 어색해지더니 친구들 사이도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흉보는 습관은 관계의 독입니다. 흉보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도 불편함을 주고 결국 내 이미지를 망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왜냐고요? 누군가를 험담하는 사람은 다른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을 험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저 사람 저 자리에서는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라는 불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흉보는 이야기가 사람의 마음을 점점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남의 허물만 찾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삐뚤어지고 내 삶의 행복도 줄어들죠. 말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는 노년에는 이런 태도가 더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흉보는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신 칭찬과 격려를 해보세요. 그 집 며느리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대단하네. 저 사람 저 나이에 저렇게 멋지게 옷을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정말 보기 좋아. 이런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말 한마디에 품격이 담겨야 진짜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험담한다고 해서 내가 더 나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입을 통해 나의 품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법이죠. 오늘부터 모임에서 남 흉보는 대화 대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저 사람 참 대단하다는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는지 느껴질 겁니다. 노년에 존경받는 어른은 남을 품어주는 사람이지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6번째는 화내지 말라. 화를 내면 결국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은 나 자신이다. 입니다. 여러분, 화내는 게 얼마나 무섭고 쓸모없는 행동인지 아시나요? 화내는 순간 혈압은 치솟고 심장은 두근거리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결국 상대방은 싸늘한 표정으로 당신을 쳐다보거나 그 자리를 피하려 하죠. 그럼 남는 건 뭔지 아세요?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상처받은 나 자신뿐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했죠.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지 못하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라고 소리쳤고, 음식점에서 주문이 늦게 나오면 종업원에게 여기 장사 접으려고 하나? 라며 나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화를 내는 순간은 시원했을지 몰라도 그 후엔 언제나 더 큰 후회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날 버스에서 쏘아붙인 젊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소리쳤나? 저에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화는요, 상대를 겨냥해 내뱉지만 결국 가장 깊게 상처를 받는 건 화를 낸 나 자신입니다. 왜냐고요? 화를 내고 나면 상대방은 떠나거나 잊을 수 있지만 내 마음에는 후회와 자책이 남기 때문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화를 참지 못하면 저 사람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받거나 왜 저렇게 신경질을 부려? 라는 뒷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화내는 게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아시나요? 화를 낼 때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혈압이 오르며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화내는 건 단순히 감정의 배출이 아니라 내 건강을 갉아먹는 자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화를 다스려야 할까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화를 내서 이 상황이 나아질까? 아니면 더 나빠질까? 대부분의 경우 화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차라리 심호흡을 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화를 참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과 행동이 더 큰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화내는 어른이 아니라 여유 있는 어른으로 기억되는 것이 더 멋지지 않을까요? 화는 결국 나를 갉아먹고 관계를 망치며 내 이미지를 추락시킬 뿐입니다. 이제 화 대신 침착함과 여유로 삶을 다스려 보세요. 결국 화란 던지는 순간에는 시원할지 몰라도 돌아오는 건 언제나 내 마음에 박히는 커다란 부메랑입니다. 화내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과 품격을 위해 그 화는 지금 당장 내려놓으세요. 7번째는 인간관계는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관계가 가까울수록 나중에 크게 데인다. 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가까우면 좋을 것 같죠? 하지만 가끔은 너무 가까운 게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거리가 적당해야 관계도 오래가고 상처받을 일도 줄어듭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데인다 못해 불타버릴 수도 있어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 할머니는 동네 친구와 너무나 친했습니다. 집에 오가며 수다를 떨고 가족사까지 공유하며 지냈죠. 그런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며느리에 대해 불만을 털어놨고 할머니는 내 며느리도 그래. 요즘 며느리들은 다 똑같아. 라고 맞장구를 쳤죠. 문제는 그 친구가 이 말을 며느리에게 전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저를 그렇게 보셨군요. 앞으로는 좀 거리를 두겠습니다. 친하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말 한마디에 민감해지고 작은 오해가 큰 상처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가까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의 존중과 신뢰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방의 허점이나 단점이 더 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걸 너무 자주 들춰내면 관계가 쉽게 금이 간다는 겁니다. 너 요즘 왜 그래? 그건 좀 고치지? 이런 말들은 결국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오히려 감정의 벽을 쌓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 말 한마디에 상대가 크게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건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필요 이상으로 깊게 끌어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하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너무 깊게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안부를 챙길 수 있는 건강한 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친구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원칙입니다. 거리가 적당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오래가고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필요할 때는 다가가지만 불필요한 참견이나 간섭은 하지 않는 게 핵심이죠. 노년에는 이런 생각을 항상 마음에 새기세요. 나는 혼자 살아가는 법도 알고 함께 어울리는 법도 아는 어른이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관계에 금이 가고 너무 멀리하면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 사이에 적당한 균형을 유지할 때 진정으로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도 집안의 온도와 같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고 너무 차가우면 얼어붙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따뜻함을 유지하세요.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65세를 넘으면 실수 하나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저 나이에 왜 저래? 라는 뒷말을 부를 수 있죠. 잘못된 행동은 쌓이고 쌓여 결국 당신을 고립시키고 당신의 노년을 스스로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흐트러지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마음을 단단히 잡으세요. 당신의 노년은 당신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이미지를 망칠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멤버십 가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년에 혼자 살기 듣기만 해도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자유로우신가요? 사실 혼자 산다는 건 이제부터 모든 걸 내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과 같아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돈도 건강도 심지어 외로움까지도 스스로 해결해야 하죠. 그런데요, 혼자 사는 노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자유는 곧 커다란 고난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잘 준비된 혼자 살기는요, 진짜 독립된 삶의 시작입니다. 나만의 규칙을 정하고 내 페이스대로 살아가는 멋진 인생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준비 없이 덤비면요, 혼자 있는 즐거움 대신 혼자서 어쩌지? 라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 혼자 살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생활 지침 8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지침들은 단순한 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외롭지 않고 당당하고 편안하게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존 전략입니다. 자, 이제부터 노년의 진짜 자유를 누리는 법 함께 알아볼까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라.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산다. 입니다. 혼자 산다는 건 뭐든지 스스로 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혼자 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려 있다면 결국 어느 순간 지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혼자 살면서 집안일부터 병원비 처리, 심지어 가구 조립까지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침대 조립을 하다 허리를 다쳤고 병원에서 의료 서류를 잘못 제출해 불필요한 비용을 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건 자유가 아니라 고생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 혼자 산다고 해서 모든 걸 혼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요청하세요. 혼자 사는 노년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가까운 이웃, 친구,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요청한다고 해서 나약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려면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평소에 이웃들과 인사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며 관계를 쌓아두세요. 그 네트워크가 당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적인 도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동네 복지센터, 노인 복지 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 당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세요. 혼자 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건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결국 진정한 독립은 스스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살면서 무리하지 말고 도움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지금을 사는데 집중하라. 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뭔지 아세요? 바로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혹시 큰 병에 걸리면 어쩌지?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갇혀 살다 보면 현재는 온통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걱정 대부분은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녀는 혼자 살면서 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만약 병이 나면? 또 돈이 다 떨어지면? 이런 걱정들로 밤잠을 설쳤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진짜 문제는 걱정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건강할 때도 혹시 큰 병이 생길까봐 운동도 즐기지 못했고, 돈이 있을 때도 나중에 부족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에 써보지도 못했죠. 결국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느라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있었던 순간들을 다 놓쳤어. 걱정은 우리를 미래로 끌고 가 현재를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은 멀쩡한 몸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혹시 아프면 어떡하지? 라고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돈이 있다면 지금 필요한 만큼 쓰고 건강하다면 오늘 하루를 즐기세요. 걱정한다고 미래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를 더 망칠 뿐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금의 내 삶에 충실하세요. 걱정이 아니라 현재의 작은 기쁨과 감사함에 집중하다 보면 혼자 사는 노년도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질 겁니다. 미래는 알아서 오게 두세요. 지금의 나를 위해 살다 보면 미래는 저절로 더 나아질 겁니다. 세 번째는 돈 관리의 달인이 되라. 돈이 있어야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돈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혼자 살면서 돈이 없으면요, 자유고 뭐고 그냥 하루하루가 고난이에요. 전기세, 물세, 병원비, 식비까지 혼자 산다는 건 결국 모든 비용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살기로 결심했죠. 문제는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매달 연금이 나오면 어차피 혼자니까 마음껏 써야지 라며 외식을 하고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통장 잔고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해도 돈이 없고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 나도 해결할 방법이 없던 겁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존심은 상하고 혼자 살겠다는 다짐은 무너져 버렸죠. 혼자 살기 위해선요, 돈 관리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고정비와 생활비를 꼼꼼히 따져보고 예산을 짜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비비를 꼭 남겨두는 것.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터졌을 때 그 예비비가 생명줄이 되어줍니다. 또한 돈을 무작정 모으기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모은 돈을 내가 즐기며 사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만 계획적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달에는 여행비로 이만큼 쓰겠다라고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그래야 돈 걱정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즐길 수 있죠. 돈은 혼자 사는 노년의 자유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돈이 있으면 병원도 편히 다닐 수 있고 여행도 떠날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 오늘부터 돈 관리 철저히 하세요. 돈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행복하지만 돈이 없으면 혼자 사는 게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는 관리하되 거리두기를 잊지 말라. 만약 부담스러운 관계면 끊어라. 입니다. 여러분, 혼자 산다는 건 인간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내 삶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우니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연락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누구 하나 관계를 이어간다면 그 끝은 뻔합니다. 짜증, 갈등, 그리고 고립감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은퇴 후 혼자 살면서 친구 모임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임이 갈수록 스트레스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서로 험담을 하고 싸우는 일이 반복됐죠. 결국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 내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려고 혼자 살기로 했는데 결국 스트레스로 뒤덮였어. 혼자 살기로 했으면 인간관계도 선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들만 남겨두세요. 반대로 내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만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들은 과감히 거리를 두세요. 노년은 내 평화를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살기로 했으니 자식들이 내 삶에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지라고 너무 선을 긋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자식에게 모든 걸 의지하려고 하면 결국 실망만 남게 됩니다. 관계는 선택입니다. 스트레스 주는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노년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의 관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 삶의 중심은 내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5번째는 집을 관리하라. 내 공간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입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집입니다.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기반이에요. 그런데 집이 엉망이면요? 삶도 엉망이 됩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치우는 걸 귀찮아했죠. 누가 볼 것도 아닌데 뭐하러 치워? 라는 생각으로 쌓아둔 옷, 정리하지 않은 잡동사니들로 집안이 점점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집이 지저분해진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지러운 공간에서 사는 동안 마음도 복잡해지고 자꾸 우울해지더라는 거죠. 결국 할머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집이 내 기분을 이렇게 망칠 줄은 몰랐어. 집은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혼자 살기로 했으면 내 공간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쓸모없는 물건은 버리세요. 쓰지 않는 옷, 고장난 전자제품, 정체 모를 물건들이 쌓여 있으면 내 삶까지 정체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년에는 사소한 것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선이 엉켜 있거나 미끄러운 바닥 매트가 있다면 당장 정리하세요. 집을 깔끔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혼자 사는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집은 내 인생의 거울입니다. 집이 깨끗하면 마음도 평온하고 집이 안전하면 삶도 안정됩니다. 내 집을 관리하는 건 단순히 공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당장 집을 둘러보고 혼자 살기 딱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6번째는 혼자 있어도 절대 외로움에 빠지지 마라. 외로움은 스스로 만든 함정이다. 입니다. 여러분,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로움에 사로잡혀 우울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외로움이란요, 사실 누가 곁에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방치할 때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혼자 살면서 외로움이란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손님이 내 집에 눌러앉아 절대 나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면서 홀로 살게 됐죠. 처음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외로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있고 연락하는 사람도 없이 시간만 흘러갔죠. 그러다 점점 더 우울해지고 결국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어.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든 게 외부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외로움에 빠지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무조건 외로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으면 누구나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산책, 독서, 취미 활동, 동네 모임 참석 등 내가 즐길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스스로를 바쁘게 만드는 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연결을 끊지 마세요. 혼자 사는 건 독립을 뜻하지 고립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때때로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하고 안부를 전하세요. 단순한 전화 한 통만으로도 외로움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외로움은 스스로 키우는 겁니다. 혼자 있을수록 내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고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세요. 외로움을 방치하면 마음이 병들지만 외로움을 다스리면 혼자서도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7번째, 작은 기쁨을 만들어라. 혼자 살면서도 웃을 일이 많아야 산다. 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서 하루 종일 웃을 일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 삶은 고요한 평화가 아니라 고요한 공포가 될 겁니다. 웃음이 없는 삶은요, 빛이 없는 방과 같아요. 아무리 넓고 멋져도 캄캄하기만 하면 금세 답답해지죠. 혼자 살기로 결심했다면 스스로를 웃게 만드는 작은 기쁨들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는 자식들과 멀리 떨어져 혼자 살면서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에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공원에서 꽃을 돌보는 사람들을 보고 작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나도 저런 걸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시작한 것이 화분의 꽃 심기였죠. 하루하루 꽃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그 할아버지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을 보니 나도 살아있다는 걸 느껴. 내가 웃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됐어. 혼자 살 때 중요한 건 내 삶에 웃음을 불러올 작은 즐거움을 만드는 겁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든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거나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기쁨이 쌓이면 외로움은 저 멀리 사라지고 삶이 더 밝아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위해 뭘 해야 기쁠지 아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결국 혼자 사는 삶은 내가 나를 기쁘게 만들어야 진짜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스스로를 웃게 만들어 보세요. 하루하루 기쁨을 발견하다 보면 혼자 살아도 웃음이 떠나지 않는 멋진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8번째는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혼자 아프면 정말 무섭다. 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2번째로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혼자 집에 있다가 아프면 어떨까요? 병원에 갈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면 그 순간 얼마나 막막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한 할머니의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그분은 나는 튼튼해 라며 건강관리를 대충 하셨습니다. 운동도 귀찮아서 하지 않았고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혼자 살던 할머니는 휴대폰도 멀리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몇 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있다가 겨우 구조됐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혼자 사는 게 두려워졌고 건강을 잃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노년에는 건강이 곧 생명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매일 30분이라도 산책을 하세요. 너무 힘든 운동이 아니라 가볍게 걸으며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라면, 치킨, 과자 같은 유혹적인 음식들은 적당히 줄이고 건강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는 것도 필수입니다. 아무리 몸이 튼튼해 보여도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을 점검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미리미리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큰 병을 예방하는 것이 혼자 사는 노년의 불안을 덜어주는 방법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건강은 내가 나를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몸이 튼튼해야 혼자 살아도 두렵지 않고 외로움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내 몸을 돌보는데 에너지를 쏟으세요. 건강하면 혼자서도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혼자서 사는 한 할머니의 실제 사례를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나 혼자 산다. 그런데 더 행복하다. 한 할머니의 유쾌한 이야기입니다.
70대의 김할머니는 몇 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삶에 바빠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이제 나 혼자 남았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막막함에 하루하루가 우울 그 자체였습니다. TV를 틀어놓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거나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떠들어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TV에서 혼자 사는 노인의 이야기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혼자 산다고 외롭게 살 필요는 없잖아.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어? 그렇게 김할머니의 혼자 살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그녀는 집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죠. 고장난 전자제품, 몇 년째 입지 않은 옷, 심지어 남편이 쓰던 낡은 낚시 도구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가에 꽃 화분을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며 꽃이 피고 자라는 걸 보는 게 작은 기쁨이 되었죠.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정리되니까 내 마음도 깨끗해지는 기분이야. 건강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려면 몸이 튼튼해야지라는 생각에 매일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조금 걷고 돌아오느라 숨이 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멀리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을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산책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날은 산책 후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내 건강 챙기러 나왔는데 친구까지 생겼네. 일석이조야. 김할머니는 돈 관리에도 철저해졌습니다. 이전엔 홈쇼핑에서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느라 통장이 늘 텅 비어 있던 날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매달 예산을 따로 정리하며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돈은 모으기만 하면 쓸모가 없어.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것도 중요해. 매달 한 번은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기로 한 거죠. 동네 꽃집에서 예쁜 꽃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며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외로움을 이겨내는 법도 배웠습니다. 처음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녀는 하루하루를 스스로 바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그리기 강좌를 듣고 주말에는 가까운 시장이나 박물관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며 사회적 관계도 유지했죠.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찾아오는 거야.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걸 하면 외로울 틈이 없어. 가장 중요한 변화는 걱정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늘 미래를 두려워했습니다. 아프면 어떡하지? 돈이 모자라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로 밤잠을 설친 날들이 많았죠. 하지만 김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냥 오늘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때부터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꽃을 보고 웃고 친구들과 나눈 소소한 대화를 떠올리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김할머니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도 어쩜 이렇게 활기차세요? 저도 어머님처럼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환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라고 힘들 필요는 없어. 오히려 혼자라서 더 잘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결국 혼자 산다는 건 고립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사랑할 기회입니다. 김할머니처럼 마음가짐과 생활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혼자서도 충분히 웃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혼자 살기의 매력을 발견해 보세요. 삶은 혼자서도 빛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멤버십에 가입하여 커피 한 잔 후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생길 겁니다.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년에 재혼하면 행복한 인생 2막이 펼쳐질 거라 기대하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처럼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혼을 잘못 선택하면 평생 쌓아온 평화를 스스로 망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남은 삶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결정이 당신의 노후를 고통과 갈등의 연속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재혼이 처음엔 설렘과 기대를 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생활 방식, 재산 문제, 건강 문제, 자식 간 갈등. 아니, 솔직히 말해 행복은커녕 내 삶이 더 피곤해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오늘은 그래서 노년에 재혼하면 닥칠 불행 7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재혼을 고민 중이라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세요. 이 7가지 문제를 알지 못하면 재혼 후의 후회와 눈물을 삼키며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을 거리라고 말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건강 문제가 책임으로 다가온다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면 내 건강뿐 아니라 상대방의 건강 문제까지 내 책임으로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처음엔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라는 낭만적인 약속으로 시작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이 무거운 의무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재혼 전에는 그 정도는 내가 도와줄 수 있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간병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어떨까요? 매일 약을 챙겨주고 병원에 동행하고 집안일까지 혼자 떠맡다 보면 당신은 점점 지쳐가고 있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당신이 아프게 된다면 어떨까요? 재혼 상대가 처음엔 내가 당신을 돌볼게라고 말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걸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서로의 건강 문제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짐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건강 문제는 재혼 관계를 시험하는 가장 큰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둘 중 한 명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건강 문제가 생기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안정적일 수 없습니다. 특히 재혼 관계는 본질적으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약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노년은 내 건강을 관리하기에도 벅찬 시기입니다. 상대방의 건강 문제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그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 중이라면 상대방의 건강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꼭 고민해 보세요. 노년의 건강 문제는 사랑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에 재혼한 김 씨 부부는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외롭지 않으니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며 주변에 자랑까지 했죠. 하지만 결혼 2년 차에 재혼 상대였던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비와 재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면서 김 씨는 평생 모아둔 은퇴 자금을 거의 다 써야 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사랑으로 돌봐야지라는 마음으로 간병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돌보는 생활이 반복되자 본인도 건강이 나빠졌고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죠. 문제는 재혼 남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왜 제대로 못 돌보냐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간병에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재산은 어디에 썼느냐며 김 씨를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김 씨는 점점 더 고립되고 본인의 희생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재혼을 인생 최악의 선택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스스로 끌어안았을까? 라며 하루하루를 후회하며 지냅니다. 이 사례는 노년의 재혼이 건강 문제로 인해 행복은커녕 고통의 연속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집니다. 두 번째는 자식 간 갈등으로 전쟁터가 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닙니다. 자식들까지 얽히는 복잡한 가족 드라마를 시작하는 일이기도 하죠. 당신과 상대방이 사랑으로 결합했다 해도 자식들은 그렇게 간단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자식 간 갈등은 재혼 가정을 전쟁터로 만들기 딱 좋은 불씨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자녀와 재혼 상대의 자녀가 처음엔 잘 지내보자며 노력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경쟁 구도가 생깁니다. 왜 우리 부모님 재산이 저쪽 애들한테도 가야 하지? 엄마가 아빠랑 재혼하더니 나보다 저쪽 자식들만 챙기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자식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산 문제까지 얽히는 경우입니다. 이 집은 우리 엄마가 살던 집인데 왜 저쪽 형제가 여기 와서 살려고 해? 아빠가 남긴 돈은 우리끼리 나눠야지.
왜 저쪽 자식들 목까지 챙겨줘야 해? 자식 간의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그 싸움은 결국 당신의 재혼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재혼 후 자식들의 관계를 완벽하게 조율할 자신이 없다면 이 길은 가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자식들은 성인이 됐어도 여전히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면 자식들끼리 누가 더 많은 사랑과 혜택을 받느냐를 두고 끝없는 갈등을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재혼 후 자식 간의 갈등은 단순한 언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재혼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원인이 됩니다. 가족 관계의 평화를 지키고 싶다면 재혼이라는 결정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세 번째는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이 부딪힌다입니다. 여러분,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가 충돌하는 일입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 가치관, 습관을 가진 사람이 내 집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현실은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아침형 인간이고 재혼 상대는 밤늦게까지 TV를 보며 늦잠을 자는 스타일이라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왜 나만 상대를 배려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습관조차 점점 거슬리게 되고 내 집인데 왜 내가 불편해야 하지? 라는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서로 다른 청결 기준도 큰 문제입니다. 당신은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을 좋아하지만 상대방은 물건을 아무데나 놓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라면요. 이런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싸움의 불씨로 변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아? 라는 말이 오가면 그때부터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죠. 아니, 솔직히 말해 결혼은 작은 차이도 크게 느껴지게 만드는 돋보기 같은 겁니다. 재혼 상대의 습관과 가치관이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함께 살면서 그 차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불화로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노년의 삶은 평화롭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혼으로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조율하려다 보면 그 과정에서 얻는 스트레스가 당신의 소중한 노후를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다면 재혼은 피하는 게 답일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재산 문제가 폭탄처럼 터질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재혼하면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가 뭘까요?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같이 살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라는 낭만적인 기대는 재혼 생활이 시작되면 곧바로 현실로 깨집니다. 왜냐고요? 돈 문제가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닌 우리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재혼 상대와 함께 살며 재산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당신이 가진 것도 내 거, 내가 가진 것도 당신 거라는 마음으로 시작했겠죠. 그런데 막상 현실이 닥치면 어떨까요? 서로 돈 쓰는 방식과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 저렇게 쓸데없는데 돈을 써? 라며 상대방의 소비 습관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재산의 소유권입니다.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상대방의 자녀에게 얼마를 줄지, 아니면 내 자녀와 상대방의 자녀가 재산 분배를 두고 싸우는 문제까지 재혼 후에 이런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유산 문제가 얽히면 당신은 중간에서 양쪽 자녀에게 동시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돈 문제는 재혼의 가장 큰 지뢰입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막상 돈을 어디에 쓸까? 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면 사랑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내 돈은 내 평생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돈을 지키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노년의 재혼은 사랑과 안정이라는 달콤한 꿈을 제공할지 몰라도 그 뒤에는 재산 분쟁이라는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돈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 없이는 평화로운 노후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0대에 재혼한 박 씨는 남은 인생을 함께하자는 낭만적인 약속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 만에 그 약속이 잔혹한 현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사둔 집을 두고 재혼 상대의 자녀들이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우리 엄마도 이 집에서 살았으니 당연히 우리 목도 있는 거죠.
처음엔 웃으며 넘기려 했던 박 씨도 시간이 지나며 지쳤습니다. 자녀들이 집을 방문할 때마다 이 방은 제가 물려받을 테니 잘 관리하세요 라며 자기들끼리 영토 싸움을 벌이는 걸 지켜봐야 했거든요. 더 심각한 건 박 씨의 자녀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빠, 그 집은 우리 몫이잖아요. 왜 남의 자식들이 우리 재산에 눈독을 들이죠? 결국 박 씨는 양쪽 자녀들의 공격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됐습니다. 결국 가족회의가 열린 날 자녀들은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웠고 재혼 상대도 내 자식이 틀린 말 한 건 없잖아 라며 박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박 씨는 내 재산이니까 내가 쓰겠다 며 선언했지만 이미 자녀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노년의 재혼이 재산 문제라는 지뢰를 건드리는 순간 얼마나 큰 폭탄으로 터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은 남았지만 평화는 사라진 현실에 박 씨는 매일 한숨만 내쉬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유를 잃고 상대방이 나를 통제한다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재혼하면 이제 외로움을 채우고 안정된 삶을 살겠지라고 기대하시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오히려 당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자유를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재혼은 새로운 시작 같지만 사실은 다시 누군가에게 묶이는 일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살 때는 하고 싶은 걸 마음껏 즐길 수 있었죠. 여행도 가고 친구들과 늦게까지 수다도 떨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혼을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스케줄에 맞춰야 하고 사소한 일 하나도 상대의 눈치를 보며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친구를 만나러 갈게요 라는 말에 상대가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좋지 않아? 라고 하면 당신의 자유로운 일정은 그 순간부터 제한받기 시작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혼자 살 땐 내 맘대로 살았는데 재혼 후엔 상대방의 의견을 매번 고려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상대방이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려 드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돈을 쓰냐? 그건 우리 나이에 좀 과한 거 아니야? 같은 말을 듣다 보면 당신은 점점 더 자신을 억누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결국 내가 왜 다시 이런 관계에 묶였지? 라는 후회가 밀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노년의 재혼은 자유를 되찾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구석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원한다면 재혼이라는 선택이 과연 그걸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자유를 지키는 건 오롯이 당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여섯 번째는 정서적 외로움은 더 깊어질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재혼하면 외로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하니 더 이상 외롭지 않겠지라는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재혼 후에 느끼는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보다 훨씬 더 깊고 고통스럽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냐하면 재혼 관계에서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음에서 오는 고독이 아니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소외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상대와의 갈등이 커질 때 외로움은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혼자 살 때는 외로울 때 친구를 만나거나 좋아하는 취미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엔 그런 자유조차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상대방과의 정서적 연결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상대방이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나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을 때 당신은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재혼했는데 그 선택이 더 큰 외로움과 고립을 낳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나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재혼에 대한 후회를 시작한 겁니다. 재혼은 외로움을 해결하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과의 정서적 불일치와 갈등은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외로움의 해결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재혼이 외로움의 탈출구라고 믿지 마세요. 그것이 새로운 외로움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법적 문제로 얽혀들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재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은 법적 문제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재혼 후 갑작스럽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고통의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혼 상대가 채무를 지고 있거나 과거의 사업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떨까요? 재혼 후에 상대의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은 법적으로도 그 책임을 나눠져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사망했을 경우 남겨진 빚이나 법적 책임이 고스란히 당신에게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산 분할과 유산 상속과 관련된 법적 다툼입니다. 상대방 자녀나 가족들이 당신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며 법적 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법적 다툼에 휘말릴 위험이 큽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노년에 이런 법적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평화로운 삶은 꿈도 꾸지 못할 겁니다.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상대의 재산과 법적 상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재혼은 피해야 할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법적 문제는 당신의 재혼을 비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재혼은 달콤한 꿈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현실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설렘으로 시작한 관계가 곧 건강 문제, 갈등, 고독, 재산 문제로 이어지며 당신의 노후를 끝없는 스트레스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재혼이 행복을 줄 거라는 환상은 대부분 허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는 외롭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외로움을 달래겠다고 재혼을 선택하면 더 큰 고립과 후회를 낳을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노후는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재혼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당신의 마지막 삶의 장을 고통으로 채우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평화와 행복입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스스로를 지키세요. 노년은 혼자서도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홀로서기가 가장 안전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더 자주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년의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에게 모든 걸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 정도 얘기는 괜찮겠지라는 착각으로 말을 꺼냈다가 관계가 엉망이 되고 내 인생마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에게 잘못된 말을 하면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부담스러운 존재 1순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식은 겉으론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하겠지만 속으로는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라며 거리를 두기 시작할 겁니다. 잘못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의리로 억지로 만나는 사이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절대 자식에게 말하면 안 되는 5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6가지를 알면 자식과의 관계도 당신의 남은 삶도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겁니다. 반대로 모른다면 평생 모은 존중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재산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 관계는 신뢰에서 거래로 변질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나중에 이걸 잘 물려받겠지라는 마음으로 꺼낸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이상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 재산이 이 정도구나라며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게 만들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재산 규모가 자식의 기대보다 크면 이 돈 내가 더 잘 쓸 수 있겠다라며 욕심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규모가 작으면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중에 힘들겠네라며 실망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건 재산 이야기가 자식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입니다. 한 자식에게만 슬쩍 귀띔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큰아들이니까 이거 알아두면 좋겠다는 식으로요. 그 말이 결국 다른 자식에게 흘러가면 형제 간의 신뢰와 유산 다툼의 씨앗이 싹트게 됩니다. 엄마가 형한테만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도 권리 있지 않아? 라며 서로 불편한 감정을 갖기 시작할 겁니다. 심지어 재산 이야기는 부모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올가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 규모를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건 이렇게 쓰셔야죠.
그 돈은 나중에 남겨두셔야 하지 않겠어요? 라는 간섭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들어본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은근히 당신의 소비를 통제하려 드는 모습 말입니다. 결국 당신의 돈인데도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며 눈치를 보게 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재산 이야기는 자식에게 절대 꺼내지 마세요. 노년의 내 돈과 내 자유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 자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는 겁니다. 자식에게 재산 이야기를 하느니 차라리 내가 평생 모은 돈을 평화롭게 쓰면서 나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재산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독자분의 실제 사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박 씨는 은퇴 후 자식들에게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재산은 이렇게 나누자며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너는 장남이니까 이 집은 내 몫이다라고 했고, 작은아들에게는 너도 걱정 마라, 통장에 따로 넣어둔 돈이 있다며 안심을 시켰죠. 처음엔 자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별 문제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며칠 뒤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 집만 주시면. 작은아들이랑 형평성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작은아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형은 집을 받고 난 돈 몇 푼 받으라고요?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두 형제가 감정 싸움을 시작하더니 박 씨를 향한 원망의 화살까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왜 형한테만 그렇게 잘해줬어요? 엄마, 내가 더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왜 저를 더 챙겨주지 않으세요?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그냥 다 잘해주려고 했을 뿐인데 왜 애들이 이렇게 나를 몰아세우는 거야? 라고 속상해했지만 이미 두 형제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게 커졌습니다. 형제 간의 불신은 깊어졌고 박 씨는 두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과 부담을 느꼈습니다. 결국 두 자식은 박 씨의 말을 곡해하며 유산을 둘러싼 싸움으로 관계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더 황당한 건 박 씨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 재산을 내가 잘 쓰겠다고 선언하자 자식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엄마, 그건 아니죠. 우리가 나중에 써야 할 돈을 다 쓰시면 어떡해요?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재산 이야기를 꺼낸 순간부터 자식들에게 나는 부모가 아니라 은행장이 돼버렸구나. 이 사례는 재산 이야기가 얼마나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형제 간 싸움과 부모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재산은 철저히 비밀로 하고 내 노후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재산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마세요. 두 번째는 몸이 아프다고 자주 말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고 불편한 데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걸 자식에게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자식도 걱정하는 척합니다. 엄마, 어디가 불편하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라고 묻죠.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면 몰라도 매번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점점 다른 표정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엄마, 병원비는 괜찮으세요? 또 검사해야 하나요? 걱정하는 것 같죠? 사실 속으로는 왜 매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은 걱정이지만 자꾸 반복되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 부담이 쌓이다 보면요. 자식은 부모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숨부터 내쉬게 됩니다. 이번엔 또 어디가 아프시다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더 심각한 건 건강 이야기가 자식에게 과한 책임감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자주 아프시다면 나중에 내가 다 돌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피곤함을 느끼는 순간 부모는 오히려 의지하고 싶었던 자식과의 거리만 멀어질 뿐이죠. 심지어 자식들이 부모의 건강 이야기를 과대 해석하기 시작할 때도 문제입니다. 이러다 부모님이 혼자 못 계실 수도 있겠네. 빨리 대책을 세워야겠어. 라며 갑작스럽게 동거나 간병 문제를 들이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부터 부모가 원하지 않아도 자식이 일방적으로 간섭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몸이 아픈 건 병원에서 해결하세요. 자식에게 너무 솔직하게 말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난 괜찮아.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고 안심시키는 말이 더 자식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해 줍니다. 몸이 아프다고 말하는 건 순간의 위로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부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 건강 문제는 내가 관리하고 자식에게는 부담 대신 믿음과 안심을 주는 부모가 되세요. 그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인생에 간섭하는 건 아주 오래된 전통 같은 겁니다. 너 이번에 승진 안 했니? 며느리는 언제 일을 그만둘 거야? 손주는 언제 가질 거냐?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자식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가끔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시죠?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간섭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식들은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독립된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꾸 넌 왜 그 모양이냐? 는 식으로 참견하면 자식들은 속으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라고 외치고 있을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간섭이 자식과 부모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자식은 이미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부모의 말 한마디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결혼하지 않은 자식에게 언제 결혼하냐고 계속 묻는다면 자식은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 얘기하려고 전화했겠지라며 부모와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겁니다. 간섭은 절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대신 점점 더 부모의 말에서 도망치려 할 겁니다. 노년의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대신 자식이 원할 때 조언을 구하면 차분하게 대답하는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식 인생의 주인공은 자식이지 부모가 아닙니다. 간섭 대신 지켜봐 주세요. 그게 자식과 부모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네 번째는 며느리나 사위 뒷담화는 절대 금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의 배우자, 그러니까 며느리나 사위에 대해 불만이 생길 때가 있죠? 며느리가 좀 눈치가 없네, 사위가 뭐 그리 무뚝뚝하냐 같은 생각이 들면 그걸 자식에게 슬쩍 흘리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자식과의 관계를 폭발 직전의 화약고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식에게 너희 남편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안 도와?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자식이 처음엔 좀 그렇긴 하죠 라며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식은 점점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말을 그냥 넘기자니 부모님께 죄송하고 배우자한테 얘기하자니 또 싸움 날 것 같고, 이런 복잡한 감정이 쌓이면 결국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자식이 그 말을 배우자에게 그대로 전했을 때입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당신 왜 이렇게 눈치가 없대? 이런 말이 나오면요, 배우자는 부모님을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집 가는 게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오고 자식도 부모님 댁에 오는 걸 꺼리게 됩니다. 결국 당신의 한마디가 가족 간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뒷담화는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자식에게 흘리지 마세요.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들을 때 자식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자식의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결국 자식과의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는 옛날 얘기로 자식을 훈계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의 고생담과 자수성가 이야기는 언제나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드라마를 자식에게 들려주며 너도 우리처럼 살아야 한다는 훈계로 이어질 때입니다. 이런 얘기 한 번쯤 해보셨죠? 우리 때는 밥 굶어가며 고생했는데 너희는 너무 편하게 산다. 그런데요, 자식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부모님은 정말 고생 많으셨다. 근데 그걸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하시지? 자식 입장에서는 지금의 삶과 부모, 세대의 경험이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훈계를 잔소리와 자기 자랑의 콜라보로 받아들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자식은 점점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는 죄책감이나 열등감이 생길 수 있죠.
이런 감정은 결국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고 싶게 만듭니다. 또 그 얘기하시겠지라는 생각에 부모와 전화조차 꺼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자식의 마음속에는 반발심이 생깁니다. 우리 부모님이 고생하신 건 알겠는데 지금은 세상이 다르잖아. 왜 그 기준을 나한테 적용하지? 라며 대화가 점점 갈등으로 번질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옛날 얘기는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라 공감과 지혜를 나누는 도구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 너희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사는 것 같아라는 긍정적인 태도가 더 효과적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훈계로 쓰는 순간 자식과의 대화는 닫힌 문이 되고 말 것입니다. 6번째는 손주 교육에 간섭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손주는 참 예쁘죠? 그래서 가끔 손주를 보면서 이런 생각 드시죠? 저건 좀 아닌데?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그런데요, 손주 교육에 끼어드는 순간 당신은 자식들에게 피곤한 부모님으로 찍히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손주가 스마트폰을 들고 놀고 있다 치죠. 그러면 한마디 하고 싶어지잖아요. 얘가 이걸 계속 보면 머리가 나빠진다니까?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자식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애를 왜 우리 부모님이 참견하지? 라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자식이 요즘 애들 다 저렇게 노나라며 반박하면 부모는 너도 어릴 땐 그렇게 안 키웠다고 맞받아치겠죠? 여기서 갈등이 점점 커지면 결국 손주 문제로 다투는 가족이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간섭이 자식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애를 잘 못 키운다고 생각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면 자식은 부모님에게 점점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손주를 데리고 부모님 댁에 오지도 않을 가능성이 커지죠. 그리고 손주가 듣는 앞에서 자식을 교육 방법으로 지적하는 건 최악입니다. 손주는 우리 부모님이 할머니한테 혼나네? 라고 느끼고 자식은 내 앞에서 애의 교육 방식까지 지적하시다니라며 속으로 화를 사귀게 됩니다. 손주는 자식의 자녀입니다. 그 아이의 교육은 부모의 몫입니다. 간섭하지 말고 그냥 귀엽게 봐주고 사랑만 듬뿍 주세요. 손주를 키우는 건 자식이고 당신은 그저 행복하게 웃으며 지켜보는 조력자가 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노후에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찾는 부모가 진짜 멋집니다.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말을 아끼고 존중을 주는 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오래도록 편안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제는 무거운 말 대신 가벼운 웃음과 따뜻한 한마디로 자식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 말 한마디가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활발하게 지내야지 라고 다짐했던 내가 정작 인간관계 때문에 속이 터질 지경이 된 순간 말이에요. 친구들과 만났는데 이상하게 피곤하고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괜히 기분만 상하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싶은 순간 이제 슬슬 깨달을 때가 된 겁니다. 노년의 진짜 행복은 사람들 속에서가 아니라 혼자만의 세계에서 온다는 걸요. 젊을 땐 관계를 넓히고 깊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게 삶의 중요한 목표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죠. 아,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피곤하다. 사람들 속에서 얽히고 설킨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는 이젠 사치일 뿐입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내가 왜 저 사람 눈치를 봐야 하지? 라거나 내가 이걸 들어줘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혼자라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없고 내 시간과 공간을 오롯이 누리며 살아가는 여유가 주는 행복은 비교할 수 없죠. 오늘은 그래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를 줄이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속 편하고 긍정적인 선택인지, 지금부터 왜 노년에 많은 사람들과 얽히지 않는 것이 현명한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이고 공감 가는 7가지 이유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혼자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에너지 흡혈귀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기운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 공감하시죠? 그런데 인간관계라는 게 의외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내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는 에너지 흡혈귀 같아요.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났는데 끊임없이 불평만 쏟아내고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누구 하나 싸움이 안 나는 날이 없고 심지어 이웃은 뭔가 도와달라며 매번 요청만 합니다. 이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내가 이 나이에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솟구치죠. 혼자라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내 에너지는 온전히 나만의 것입니다. 하루 종일 조용히 책을 읽거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게 가능하죠. 귀찮은 전화도 없고 문제를 해결하느라 머리를 싸매는 일도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 페이스대로 시간을 쓰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노년에는 사람을 잘못 만나 괴로움에 빠지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있어 약간의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지만 잘못된 인간관계는 나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 뿐이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안 타도 된다입니다. 인간관계란 참 묘한 게 기쁘고 좋은 감정만 주는 게 아니죠. 사람들과 얽히다 보면 화나고 서운하고 짜증나는 감정이 뒤엉키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친구와 약속을 잡았다가 약속을 어기면 섭섭하고 가족 모임에서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괜히 기분이 나빠지고 나도 모르게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죠. 노년에는 이런 감정 소모가 정말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예민해지는 경우도 많아서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말도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이런 순간마다 마음속에서 그냥 혼자가 더 낫겠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혼자라면 감정의 기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화내거나 속상해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대신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며 평화로운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잔잔한 기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이런 여유로운 감정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혼자의 장점 아니겠어요? 세 번째 이유는 완벽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입니다. 인간관계란 곧 제약입니다. 친구와 약속을 잡으면 시간을 맞춰야 하고 가족 행사에 불려가면 하루 종일 갇혀 있어야 하죠. 심지어 이웃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부탁을 하면 그 순간 나의 자유는 사라집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이런 제약을 나름 받아들였겠지만 노년에는 마음속에서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일인가? 라는 회의감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혼자라면 이런 제약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가도 되고 갑자기 게으름이 땡기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도 됩니다. 누구의 간섭도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움은 상상 이상으로 행복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요리하고 하고 싶은 취미를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삶. 혼자일 때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누군가와의 일정에 맞추거나 책임을 떠맡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나만의 속도로 하루를 보내는 것. 노년에는 이런 자유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번째 이유는 돈 나갈 구멍이 줄어든다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와 돈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누군가와 만나면 밥 한 끼는 기본이고 커피라도 한 잔 해야 할 것 같고 심지어 모임에서는 선물이나 회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 일쑤죠. 젊었을 땐 에이,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하며 넘길 수 있었겠지만 노년에는 은퇴 후 수입이 한정적이라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인간관계가 깊어질수록 돈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친구가 한 번만 도와줘. 내가 꼭 갚을게라며 돈을 빌려가고는 갚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가족들 사이에서는 어머니는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처음엔 큰 맘 먹고 도와줬다가 나중에는 관계까지 틀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혼자라면 이런 복잡한 일은 없습니다. 내 돈은 오롯이 내 것. 내가 먹고 싶은 걸 사 먹고 취미에 투자하고 여행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돈 문제로 누구와 다투거나 불편해질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모릅니다. 노년에는 내가 번 돈, 내가 쓴다라는 마음가짐이 최고 아니겠어요? 다섯 번째 이유는 갈등이 사라진다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좋을 때도 많지만 사소한 갈등이 발생할 때는 정말 피곤합니다. 친구와의 대화 중에 그건 아니지라는 말이 나오고 가족끼리도 이번엔 누가 더 잘못했나? 를 따지다 보면 속이 터지죠.
젊을 땐 이런 갈등도 풀어보려고 애썼지만 노년에는 그런 에너지조차 아깝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감정이 예민해질 때가 많아서 작은 말 한마디가 크게 다가옵니다. 내가 언제부터 나한테 그렇게 말했니? 같은 사소한 오해가 깊어지면 마음속에서 화가 끓어오릅니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관계는 점점 더 꼬이기만 하죠. 혼자라면 이런 갈등은 0%입니다. 내가 말실수를 할 일도 상대의 태도를 고민할 일도 없으니 얼마나 속 편합니까? 스스로와 대화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고 그 누구의 말이나 행동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노년의 소중한 시간을 갈등에 쏟느니 차라리 나만의 고요한 여유를 즐기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6번째 이유는 내 시간이 진짜 내 것이 된다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내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새 그들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아침에 느긋하게 차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오늘 점심이나 먹자고 연락을 해오고 저녁에는 가족들이 얼른 와서 손 좀 봐줘야겠다며 부릅니다. 하루 종일 쫓기듯 시간을 쓰다 보면 정작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뒷전으로 밀려버리곤 하죠. 혼자라면 이런 상황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할까? 라는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시간이에요.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가고 별다른 일이 없으면 하루 종일 빈둥거려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죠.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시작하거나 마음 내킬 때 여행을 떠나는 것도 전적으로 내 선택입니다. 누구의 간섭 없이 내 시간을 온전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하루가 끝날 때 오늘 하루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바로 이런 여유로운 시간 덕분이 아닐까요? 7번째 이유는 외로움이 오히려 축복이 된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의 가장 큰 단점으로 외로움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과 얽혀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이 더 클 때가 많지 않나요?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연락을 끊거나 가족 모임에서 괜히 소외감을 느끼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큰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혼자라는 건 외로움을 오롯이 마주하며 그것을 내 방식으로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이해하며 내 감정을 스스로 돌보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힐링하거나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고 자연 속에서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고요함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노년의 진정한 축복은 이 고요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혼자가 주는 여유와 평화야말로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은 단순히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여유, 자유, 그리고 나만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보다 더 긍정적인 선택이 있을까요? 노년에 혼자가 좋은 7가지 이유 들으니 이제 결론이 보이죠? 네, 맞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그게 내 에너지를 빼앗고 스트레스를 더한다면 차라리 혼자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건 단순히 외로운 상태가 아니라 내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나에게만 쓸 수 있는 최고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약간의 외로움이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다 보면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하루 종일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아무도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삶.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축복 아닐까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라는 건 당신의 선택이자 당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람들과 엮여 복잡해지는 대신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세요. 노년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진짜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빠이.